차가운 병원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떨렸다. 한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귀에 댔다.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다. 아내가 출산 중 사망했다는 소식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간호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다. 출생신고서였다.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1년 전 집을 나간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다가 죽었는데 법적으로는 자신의 아이라니. 병원 밖으로 나온 도윤은 주차장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세 딸이 집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엄마가 죽었다고? 아니면 엄마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고? 그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기는 너무나 작고 연약했다. 도윤은 그 아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죄 없는 생명이었지만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였다. 그런데 법은 그에게 아버지의 책임을 강요하고 있었다. 저는 올해 38살 두 딸을 키우는 평범한 가장 한도윤입니다. 제가 겪은 이 억울하고 기막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행복한 가정을 우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15년을 살았고 두 딸은 저희 부부의 자랑이었죠. 큰애가 중학교 2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빠듯했지만 그래도 화목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부터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모임이 잦아졌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육아와 살림에 지쳤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내에게 자유시간을 주고 집안일도 더 많이 도왔죠. 하지만 아내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화장품 냄새가 아닌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고 또 어느 날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왔습니다. 제가 어디 갔다 오냐고 물으면 친구들이랑 있었다며 짜증을 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자. 처음엔 이혼 이야기인 줄 알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냥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했어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참고 기다려달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가끔 집에 들러 옷가지나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갔습니다. 아이들과도 만났지만 점점 뜸해졌죠. 큰애가 엄마 왜 안 오냐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일 때문에 바쁘시대. 곧 오실 거야. 일 때문에 바쁘시대. 곧 오실 거야. 거짓말을 반복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러다 2달 전 아내 쪽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류를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아내가 출산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혼인 중 출생한 아이니까 법적 보호자인 남편분이 오셔야 한다고요. 저는 1년 동안 아내와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낳은 아이가 제 아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손이 떨려서 운전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안 갔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신생아실로 가는 길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요. 유리창 너머로 본 아기는 갓 태어난 신생아였습니다. 빨간 얼굴에 쭈글쭈글한 작은 생명체.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DNA 검사를 신청했고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도윤의 집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두 딸은 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도윤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지, 출생증명서, 그리고 시청에서 보낸 공문. 모든 서류가 그를 옥죄어 왔다. DNA 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친자 확률 0%. 그 아이는 도윤의 생물학적 자녀가 아니었다. 하지만 법은 달랐다. 민법 844조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1년 동안 별거했다는 사실은 법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전까지는 법적 아버지라는 것,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 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새벽 3시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내의 휴대폰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백업되어 있던 문자 메시지들이 하나둘 복원되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보, 오늘도 그 바보는 아무것도 모르네요, 우리. 아기 곧 만날 수 있겠죠? 당신 아이를 낳고 싶어요. 메시지를 보낸 상대는 저장된 이름이 PT쌤이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을 보니 PT쌤이 아니었다. 도윤의 눈가에 핏줄이 섰다. 아내는 1년이 아니라 2년 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구청을 찾았다. 담당 공무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같은 말만 반복했다. 법적으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입니다. 출생신고는 의무입니다. 한 달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윤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공무원은 기계적으로 답했다. 그런 개인적인 사정은 법원에서 다투시고 일단 출생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법이 이렇게 불합리할 수가 있나? 경찰서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를 병원에 두고 오면 아동 유기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도윤이 아무리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설명해도 경찰은 법적으로는 당신 아이가 맞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무력감에 빠졌다. 두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큰애가 물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도, 엄마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는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도윤은 아내의 노트북을 켰다. 이메일, 클라우드, SNS 계정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아내와 상간남이 함께 찍은 사진들. 도윤의 집에서, 도윤의 침대에서, 도윤의 차 안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아내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이 사라진 이유를 알게 되었다. 아내가 상간남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도윤이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금팔찌까지도. 통장 내역을 확인하니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간 흔적도 있었다. 도윤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병원에서 계속 연락이 왔다. 아기를 언제 데려갈 것이냐고, 의료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법적 보호자인 도윤이 결정해야 한다고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다. 하지만 변호사의 답변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아내가 사망했기 때문에 간통죄로 고소할 수도 없고 재산을 가져간 것도 부부 공동 재산이라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그 전에 일단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도윤은 막막했다. 자신이 키우지도 않을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신고해야 한다니. 그것도 아내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하지만 법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시청, 병원, 경찰 모두가 그를 압박했다. 출생신고를 하라고, 아이를 데려가라고, 당신이 법적 아버지니까 책임지라고. 도윤은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다. 그때 도윤은 아내의 SNS에서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상간남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도윤의 손가락이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아내의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서 발견한 사진 한 장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화려한 네온 사인 앞에서 찍은 셀카. 아내 옆에 선 남자의 얼굴이 선명했다. 그리고 배경에 보이는 간판. 클럽 파라다이스.
도윤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있었다. 검색창에 클럽 파라다이스를 입력하자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졌다. 강남 유흥가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룸살롱이었다. 그리고 사장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김진우, 32살. 아내보다 10살이나 어린 남자였다. 도윤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김진우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든 SNS를 뒤졌다. 그리고 경악할 만한 사실들이 드러났다. 김진우는 클럽 파라다이스뿐만 아니라 강남 일대의 3개의 유흥업소를 더 운영하고 있었다. 명품으로 도배된 그의 일상, 슈퍼카를 자랑하는 사진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과의 사진들. 더 충격적인 건 시간대였다. 아내가 집을 비운 날들과 김진우가 올린 게시물의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다. 제주도 여행, 부산 출장, 모두 거짓말이었다. 아내는 김진우와 함께였던 것이다. 도윤은 아내의 카카오톡 백업 파일을 다시 열었다. 김진우와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시작했다. 2년 전 헬스장에서 처음 만났다는 내용부터 시작됐다. 김진우가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고 아내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어갔다. 도윤 씨는 당신을 진짜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더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 따분한 남자와 왜 사시는지 모르겠네요. 김진우는 교묘하게 도윤을 깎아내리며 아내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리고 선물 공세가 시작됐다. 명품 가방, 보석, 해외여행. 도윤이 15년 동안 해주지 못한 것들을 김진우는 단숨에 해줬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이 새벽까지 일하며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동안 아내는 그런 남자와 사치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도윤의 집에서, 도윤의 침대에서 사진 파일을 더 뒤지다가 도윤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도윤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김진우의 모습이 찍힌 셀카. 날짜를 확인하니 도윤이 출장을 간 날이었다. 아내는 남편이 없는 사이 상간남을 집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그것도 아이들이 학교에 간 시간에. 도윤은 구역질이 났다.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공간이, 가족의 추억이 깃든 집이 더럽혀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금팔찌 사진을 발견했다. 도윤이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아내에게 선물한 금팔찌를 김진우가 차고 있는 사진이었다.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여자가 준 선물. 평생 간직할게. 도윤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기로 했다. 아내가 가져간 SUV 차량. 위치 추적을 해보니 강남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있었다. 도윤은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오피스텔 주차장에 도착한 도윤은 자신의 차를 발견했다. 번호판은 그대로였지만 차량 등록증을 확인해 보니 명의가 바뀌어 있었다. 김진우 명의로. 도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 아내가 남편 동의 없이 명의 이전을 했지만 부부 공동 재산이므로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것이었다. 도윤은 김진우의 클럽 파라다이스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건물 앞에 서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러나 들어갈 수는 없었다. 대신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주변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클럽 파라다이스는 단순한 유흥업소가 아니었다. 불법 도박, 마약 거래 의혹, 미성년자, 고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하지만 김진우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다니고 있었다. 도윤은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됐다. 김진우는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도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날 밤 도윤은 김진우의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사업자 등록증, 세금 신고 내역, 종업원 명단,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리고 허점을 발견했다. 탈세 정황이 명백했고 미성년자 고용 증거도 있었다. 도윤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도윤은 몰랐다. 김진우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병원에서 또 전화가 왔다. 그런데 이번엔 내용이 달랐다. 누군가가 아이의 친부라며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병원 상담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도윤의 맞은편에 김진우가 앉아 있었다. 처음 직접 마주한 상간남은 도윤의 상상보다 더 뻔뻔했다. 고급 정장을 입은 김진우는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 나온 것처럼. 김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씨, 이렇게 만나게 되어 유감이네요. 그 말투에서 조롱이 묻어났다. 도윤의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다. 병원 직원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김진우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친자 확인 소송 포기 각서였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도윤이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고 향후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 그 대가로 김진우는 1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도윤은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당신이 만든 아이를 왜 내가 키워야 하는가? 김진우는 담담하게 답했다. 법적으로는 형씨 아이잖아요. 저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 뻔뻔함에 도윤의 이마에 핏줄이 섰다. 김진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솔직히 저도 아이는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형씨가 출생신고를 안 하면 아동유기죄로 처벌받을 거고 저는 그냥 모르는 일이 되는 거죠.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도윤이 주먹을 불끈 쥐자 김진우는 비웃듯 말했다. 폭력을 쓰실 건가요? 여기 CCTV 다 있는데? 그리고 형씨 딸들 생각도 하셔야죠. 아빠가 전과자가 되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다. 이것은 계획된 일이었다. 김진우와 아내가 처음부터 짜고 침판이었을 가능성이 컸다. 아이를 도윤에게 떠넘기고 자유롭게 살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내가 예상치 못하게 사망하면서 계획이 틀어진 것뿐. 병원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김진우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가 형씨랑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재미없고 무능한 남자랑 사는 게 지옥이었대요. 도윤의 눈이 붉어졌다. 김진우는 계속 도발했다. 형씨가 출장 간 날마다 제가 형씨 집에서 잤어요. 형씨 침대가 참 편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형씨 딸들도 저를 몇 번 봤어요. 엄마 친구라고 소개했죠. 도윤은 충격을 받았다. 아이들이 그 남자를 봤다고? 큰애가 최근 엄마에 대해 이상한 질문을 했던 게 떠올랐다. 엄마 친구 아저씨가 자주 오냐고. 그때는 무심코 넘겼는데 이제야 퍼즐이 맞춰졌다. 김진우는 일어서며 마지막 통보를 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릴게요. 출생신고하고 각서에 서명하면 돈을 입금해드리죠. 안 그러면 형씨만 손해예요. 아동유기죄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시죠? 도윤은 김진우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복수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도윤은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녹음해 두었다. 이것도 증거가 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큰딸 하은이와 마주쳤다. 중학교 2학년인 하은이는 영민한 아이였다. 아빠, 엄마는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작은 딸 서연이도 초등학교 6학년이라 상황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다. 엄마가 다른 아저씨랑 자주 만났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엄마를 욕할 수는 없었다. 도윤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날 밤 도윤은 결심했다. 김진우를 반드시 파멸시키겠다고.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전과자가 될 수는 없었다. 도윤은 김진우의 사업장을 더 깊이 조사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클럽 파라다이스의 매출 신고가 실제보다 절반도 안 되었다. 탈세 규모가 수십억에 달했다. 또한 종업원 명단에 없는 미성년자들이 일하는 사진도 입수했다. 더 충격적인 건 마약 거래 정황이었다. 김진우의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서 의심스러운 사진들을 발견했다. 클럽 VIP룸에서 찍은 사진들 속에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들이 보였다. 도윤은 이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국세청, 경찰청, 언론사에 제보할 자료를 만들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다. 이틀 후 뜻밖의 연락이 왔다. 아내의 부모님이었다.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요구를 했다. 우리 딸이 낳은 아이니까 당신이 책임져야지. 왜 출생신고를 안 하는 거야? 도윤은 기가 막혔다. 장인 장모도 김진우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도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체면이 중요했던 것이다. 사위가 아이를 키우면 남들에게 할 말이 있지만 외손자가 사생아가 되면 집안 망신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때 도윤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김진우가 보낸 사진이었다. 도윤의 두 딸이 학교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도윤의 손이 멈출 수 없이 떨렸다. 김진우가 보낸 사진 속에는 하은이와 서연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학교 정문, 학원 앞, 심지어 집 근처 편의점까지 누군가가 며칠 동안 아이들을 따라다니며 찍은 것이 분명했다. 메시지가 추가로 왔다. 예쁜 딸들이네요. 형씨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도윤은 즉시 학교로 달려갔다. 하교 시간에 맞춰 도착한 도윤은 두 딸을 데리고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하은이가 물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도윤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같이 집에 가고 싶어서.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지옥이었다. 김진우가 아이들을 건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애매했다. 단순히 아이들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는 협박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그날 밤 도윤은 아이들 방문 앞에서 뜬 눈으로 지새웠다. 새벽 2시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도망간 것 같았다. 도윤은 즉시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다음 날 도윤은 회사에 연차를 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원까지 직접 픽업했다. 하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생업도 있고 아이들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야 했다. 도윤은 결단을 내렸다. 김진우를 먼저 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모아둔 증거를 국세청에 제보했다. 탈세 규모와 증거 자료를 상세히 첨부했다. 익명 제보였지만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가 확실해 국세청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김진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틀 후 도윤의 회사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도윤이 아내를 학대해서 집을 나가게 했다는 것, 아내가 낳은 아이를 버리려 한다는 것. 출처를 알 수 없는 악성 루머였지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회사 상사가 도윤을 불렀다. 한 과장, 개인적인 일로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면 곤란해. 일단 휴직을 하는 게 어떻겠나? 도윤은 억울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증거도 없고 설명하기도 복잡했다. 도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그때였다. 분노에 휩싸인 도윤은 김진우의 클럽을 직접 찾아갔다. 밤 11시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서성이던 도윤을 누군가가 발견했다. 김진우의 부하들이었다. 뒷골목으로 끌려간 도윤은 김진우와 다시 마주했다. 김진우는 비웃으며 말했다. 형씨,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끝나는 일인데.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김진우가 신호를 보내자 부하들이 도윤을 에워쌌다. 하지만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 대신 김진우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다. 도윤의 집 내부를 찍은 영상이었다.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영상의 내용이었다. 도윤이 술을 마시며 혼잣말로 아내를 욕하는 장면,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지는 장면들이 편집되어 있었다. 문맥을 빼고 편집하면 충분히 가정폭력으로 보일 수 있는 장면들이었다. 김진우는 으름장을 놓았다. 이 영상을 언론에 뿌리면 형씨는 끝이에요. 가정폭력범, 아동유기범으로 낙인 찍힐 거예요. 딸들은 학교에서 왕따 당할 거고요. 그러니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도윤은 절망감에 빠졌다. 김진우는 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었다. 아내와 함께
도윤을 올가매기 위한 덫을 놓았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무력감에 빠졌다. 거실을 샅샅이 뒤져 몰래 카메라를 찾아냈다. 화분 속, 액자 뒤, 여러 곳에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다. 아내가 집을 나가기 전에 설치한 것으로 보였다. 도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또다시 실망스러운 답변을 들었다. 부부 공동 거주지에 설치된 것이라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아내는 이미 사망했고 김진우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 그만이었다. 그날 밤 하은이가 도윤에게 다가왔다. 아빠, 우리 이사 가면 안 돼요? 학교 애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요. 엄마 얘기로요. 도윤의 가슴이 찢어졌다. 아이들까지 고통받고 있었다. 서연이도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이 그러는데. 도윤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아니야, 엄마는 그저 길을 잃었을 뿐이야. 바로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국세청이었다.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클럽 파라다이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새벽 4시 도윤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김진우였다.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다. 형 씨가 국세청에 제보했죠? 도윤은 침묵했다. 김진우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출생신고 안 하면 그 영상 언론사에 다 뿌립니다. 그리고 딸들 조심시키세요. 전화가 끊긴 후 도윤은 현관문을 확인했다. 문 앞에 검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다. 하은이가 학원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사진, 서연이가 혼자 편의점에 가는 사진, 그리고 메모 한 장. 마지막 경고다. 도윤은 즉시 아이들을 깨웠다. 오늘은 학교에 가지 말고 할머니 댁으로 가자. 하은이가 물었다. 아빠, 정말 무슨 일 있는 거죠?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아이들을 친정 어머니 댁에 맡기고 돌아오는 길, 도윤의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졌다. 회사에서는 이미 도윤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가 왔다. 인사팀장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한 과장,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클럽 파라다이스 쪽에서 우리 회사 임원진을 아는 모양이야. 도윤은 그 자리에서 사표를 제출했다. 도윤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아내의 장례 비용, 변호사 수임료, 그리고 생활비, 퇴직금이 나오려면 한 달은 기다려야 했다. 아이들 학원비도 곧 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었다. 오후 3시 도윤은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섰다. 출생신고서를 들고 구청 앞에 서 있었다. 이 서류를 제출하면 평생 남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키워야 한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딸들이 위험하다. 구청 민원실 의자에 앉은 도윤은 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주변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누군가는 혼인신고를 하러 왔고 누군가는 출생신고를 하며 행복해했다. 도윤만 지옥에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한도윤 씨죠? 저는 클럽 파라다이스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김진우 사장님 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도윤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카페에서 만난 여성은 20대 중반으로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USB를 건넸다. 여기 김 사장이 미성년자들을 고용한 증거가 있어요. 저도 16살 때부터 그 클럽에서 일했거든요. 신분증 위조해서요. 여성은 계속 말했다. 김 사장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애들 많이 이용했어요. 한도윤 씨 아내도 그 사람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처음엔 잘해주다가 나중엔 협박하고 조종하죠. 도윤은 USB를 꽉 쥐었다. 도윤이 돌아서려 하자 여성이 덧붙였다. 그리고 김 사장 약물 검사 받으면 양성 나올 거예요. 매일 밤 클럽에서 하거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도 당장 사용할 수 없었다. 딸들의 안전이 먼저였다. 오후 5시 30분 도윤은 다시 구청 민원실에 있었다. 30분 남았다.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란에 자신의 이름을 써야 하나. 도윤의 손은 떨렸다. 바로 그때 하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할머니 댁에 이상한 아저씨들이 왔다가 갔어요.
문은 안 열었는데 밖에서 한참 서 있다가 갔대요. 도윤의 피가 거꾸로 솟았다. 김진우가 벌써 사람을 보낸 것이다. 도윤은 결국 펜을 들었다. 한도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썼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도윤은 멈췄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무릎 꿇으면 평생 김진우의 노예가 된다. 도윤은 출생신고서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다. 김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출생신고했어요?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김진우가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럼 각오하시죠. 딸들이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녹음이 선명하게 되고 있었다. 도윤은 이어 말했다. 당신이 보낸 사진, 협박 문자 다 증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 딸들에게 손 떼면 당신도 끝입니다. 김진우는 비웃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난 변호사 10명이 있어요. 통화를 끝낸 도윤은 결심했다. 이제 전면전이다. 도윤은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탈세 자료, 미성년자 고용 증거, 마약 의혹 사진, 협박 녹음 파일, 그리고 방금 받은 USB의 내용까지. 도윤은 이 모든 자료를 여러 곳에 백업했다. 그리고 언론사 제보 게시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강남 유흥업소 사장의 추악한 범죄. 하지만 아직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바로 그때 집 초인종이 울렸다. 모니터를 보니 경찰이었다. 아동유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김진우가 먼저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이 도윤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한도윤 씨, 병원에 있는 신생아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윤은 침착하게 답했다. 제 아이가 아닙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죠. 왜 출생 신고를 거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윤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준비해온 증거들이었다. 도윤이 김진우의 협박 녹음을 들려주자 형사의 표정이 변했다. 이어서 협박 문자, 딸들의 사진, 그리고 금품 요구 각서까지 제시했다. 형사는 자료를 검토하며 눈빛이 진지해졌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네요. 역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검사가 들어왔다. 방금 접수된 제보 때문에 왔습니다. 클럽 파라다이스 관련 건인데 한도윤 씨가 제보자신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검사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다. 1시간 전 한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다. 내 아이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벌써 조회수 10만을 넘기고 있었다. 도윤은 놀랐다. 자신은 아직 올리지 않았는데 글을 읽어보니 도윤의 상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저는 한도윤 씨 아내의 친구입니다. 그녀가 김진우에게 협박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여검사가 설명했다. 이 글을 올린 분이 추가 증거를 보내왔어요. 고인이 김진우에게 보낸 문자들인데 제발 놓아달라는 내용들이에요. 김진우가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했다고 합니다. 도윤은 충격을 받았다. 아내도 피해자였다는 것인가. 형사가 덧붙였다. 그리고 방금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클럽 파라다이스에서 수십억대 탈세 정황이 발견됐고 계좌 추적 중 마약 거래 의심 자금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상황이 급반전되었다. 도윤은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여검사가 말했다. 한도윤 씨, 정식으로 김진우를 협박죄로 고소하시겠습니까? 도윤은 망설임 없이 답했다. 네, 고소하겠습니다. 2시간 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녁 뉴스 헤드라인은 강남 유흥업소 사장, 탈세와 협박 의혹이었다. 이어서 온라인 기사들이 쏟아졌다. 억울한 남편 상간남의 아이 떠안을 뻔, 법에 맹점 악용한 악질 범죄. 클럽 파라다이스는 그날 밤 압수수색을 받았다. 김진우는 체포되지 않고 도주했지만
그의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다. 특히 도윤의 차량과 금팔찌도 압수 목록에 포함되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사장님이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복직하셔야죠. 도윤은 거절했다. 이미 마음이 떠난 회사였다. 여론은 완전히 도윤의 편이 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친생자 추정제도 개선 요구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20만 명이 서명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병원에서도 연락이 왔다. 원무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도윤 씨, 아이의 친부로 추정되는 분을 찾았습니다. 김진우 씨인데 현재 소재 파악 중입니다. 저희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윤은 두 딸을 데리러 갔다. 하은이와 서연이는 아빠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무서웠어요. 도윤은 아이들을 꼭 안았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은이가 말했다. 아빠 뉴스 봤어요. 아빠가 옳았어요. 서연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빠가 영웅이에요.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저녁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법원에서 긴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도윤 씨에게 출생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김진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언론은 계속해서 이 사건을 다뤘다. 한 시사평론가가 방송에서 말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법적 맹점과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뻔한 끔찍한 상황이었죠. 김진우의 추락은 빨랐다. 클럽 파라다이스는 영업 정지를 받았고 그의 다른 사업장들도 줄줄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직원들의 내부 고발이 이어졌다. 성매매 알선, 마약 유통, 미성년자 고용 등 온갖 범죄가 드러났다. 3일 후 김진우가 체포되었다. 공항에서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잡힌 것이다. 언론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인 김진우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도윤은 그 장면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컸다. 법원 앞에서 도윤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 선 도윤은 수십 개의 마이크 앞에서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아이가 불쌍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책임은 진짜 잘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이 정의 아닙니까? 진실보다 먼저 책임을 덮어 씌우는 이 사회에 제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두 딸이 기다리고 있었다. 석 달 후 김진우의 판결이 나왔다. 탈세, 협박, 성매매 알선, 마약 투약 등으로 징역 7년. 그의 재산은 대부분 추징되었고 도윤에 대한 손해배상금 3억 원도 선고되었다. 병원의 아이는 결국 김진우의 친자로 확인되었지만 그는 친권을 포기했다. 아이는 보육원으로 보내졌다. 도윤은 복잡한 심정으로 그 소식을 들었다. 죄 없는 생명이 불행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도윤은 새 직장을 구했다. 작은 회사였지만 분위기가 좋았다. 사장이 직접 도윤을 스카우트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이사를 결심했다. 아이들을 위해서였다. 새 아파트는 학교에서 조금 멀었지만 깨끗하고 조용했다. 하은이와 서연이도 새 학교에 잘 적응했다. 아내의 부모님이 찾아왔다. 장인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네. 자네만 나쁜 사람 만들려고 했어. 장모도 눈물을 흘렸다. 우리 딸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도윤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모두가 피해자였다. 아내의 진짜 친구라는 여성이 도윤을 찾아왔다. 그녀가 진실을 폭로한 사람이었다. 미안해요. 더 일찍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언니가 김진우에게 협박당하는 걸 알았지만 무서워서 나서지 못했어요. 그녀는 아내의 일기장을 건넸다. 도윤은 망설이다가 펼쳐보았다. 거기엔 아내의 후회와 절망이 적혀 있었다. 도윤에게 미안하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벗어날 수 없다. 도윤은 일기장을 덮었다.
과거는 과거로 묻기로 했다. 하은이가 어느 날 물었다. 아빠, 엄마를 용서하셨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용서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엄마도 피해자였거든. 서연이가 덧붙였다. 그래도 아빠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도윤은 두 딸을 안았다. 1년 후 도윤은 시민단체가 주는 올해의 정의로운 시민상을 받았다. 시상식장에서 도윤은 짧게 소감을 말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제 아이들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친생자 추정 제도는 결국 개정되었다. 별거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면 친생자 추정이 배제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언론은 이를 도윤법이라고 불렀다. 클럽 파라다이스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청소년 상담센터였다. 봄날의 공원, 도윤은 두 딸과 함께 자전거를 탔다. 하은이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 행복해요? 도윤은 미소 지었다. 응,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서연이가 소리쳤다. 아빠, 빨리 와요. 저 멀리 가버렸어요. 도윤은 페달을 밟았다. 햇살이 따스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에 매여 있지 않았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진실과 정의를 선택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